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국 근현대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요. 일제강점기 수업을 할 거고, 한 번에 좀 표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아니면 이제 점심 먹으라고 이제 그 각방 부르는 방송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 텐데, 혹시나 좀 듣기 어렵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표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를 우리가 필기를 했다면,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연습장을 꺼내서 표를 그려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고, 세로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해서 총 4 곱하기 7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연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개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는 또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래서 통치와 저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도 역시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 순서대로 먼저 자를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일본의 통치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서 약간 바둑판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표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부터 왼쪽 위에서부터 1910년대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중간중간에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 세계의 상황이랑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1914년에서 1917년까지 일단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뭐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1차 세계대전을 여기서 왜 이야기하냐면,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1910년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 1차 대전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에서 발생합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에 러시아가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이것이 또 3.1운동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또 세계의 상황에 배경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딥하게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919년에는 3.1운동 적어 놓았습니다. 왜 3.1운동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냐? 왜냐면 이 3.1운동이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에 3.1운동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3.1운동이 일본의 통치 방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1910년대와 20년대 사이에 3.1운동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1910년대 일제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 일단 기본적으로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무진막지하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통치가 무단 통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통치가 있었냐? 일본 애들이 이제 헌병 경찰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헌병 경찰이라면 뭐냐? 원래 헌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군인이야. 일반인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려면은 경찰이 잡아가지만, 군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경찰이 잡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같은 군인, 헌병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들이 이제 그런 군인들의 잘못을 담당하는 건데, 이 헌병들이 그런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들이 하는 업무들까지 헌병들이 담당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경찰도 무서운데 군인이 조선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본다고 생각해봐.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빡빡한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태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자면 몽둥이로 후드로 패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조선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본 경찰에게는 즉결 처분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판결 같은 걸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가지고 조선인이 잘못할 경우에는 몽둥이로 때리는 태형을 내릴 수 있게 했던 것이 태형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아시아랑 다르게 자기들은 상당히 빠르게 근대 스타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본의 흐름이랑 사실 직결 처분을 하고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고 이런 법률이랑은 사실 좀 차이가 있었지. 그런 간극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1910년대의 중요한 상황 또 태형령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교육은 초급적인 교육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어서 한국인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교육만 시켜서 바로바로 이제 일본 입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좀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쳤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단 통치의 특징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놓은 게 있는데 4번 해가지고 한번 써볼까? 이때는 사람들이 어땠다? 교육 부분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찬 교사가 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딱 칼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이랑은 뭐 많이 전혀 달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흔히 무단 통치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다 공부하면은 뭐 좋겠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정치랑 그 다음에 경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1910년대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무언가를 뺏어가고 싶을 거야. 하지만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지 쉽게 뺏어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제일 먼저 경제적 수탈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시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자, 조선은 전 근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의 토지 시스템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누가 어떤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주겠다. 이게 어느 땅이고 누가 어느 땅이고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조사해서 정리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엇이었다? 토지를 조사한 이후에 우리의 땅을 약탈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조선 총독부에다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됐었는데 이 시기에 농민들이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많이 신고를 안 하고 누락된 토지들이 많았습니다. 또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문의 소유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마을의 공동 소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전혀 소유권이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신고가 누락된 땅, 마을의 공동소유, 가문의 공동소유, 혹은 뭐 조선 정부가 갖고 있던 정부의 땅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가져갔다? 일본의 통치기관이었던 조선 총독부가 가져갔고요. 이 가져간 땅을 조선 총독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게 넘겨주어서 적당한 가격에 일본인 지주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자, 결국 처음에는 토지를 조사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토지를 총독부가 소유하게 되고 소유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에게 나누어 주게 되니 즉 이것은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의 땅을 일본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오게 된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률도 있었습니다.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률은 조선에서 회사를 세울 때는 무조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설립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을 하게 되는 과정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의 그런 자본이나 조선의 회사가 발전하는 것이 조금 더디게 되었죠. 이 회사령은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장해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조선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 때까지 조선의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억누르려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에 조선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땅은 반드시 먼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1910년대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일본에 반항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10년대에는 우리가 나라를 정말 직접적으로 뺏기기 전에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의병 활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 활동들이 있었지만 이제 1910년에 나라를 진짜로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 국내에서 운동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헌병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형령으로 몽둥이로 후드러 패는데 누가 거기서 쉽게 국내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이 국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외로 이동한 것 중에 유명한 곳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만주, 그 다음에 러시아랑 이 동해바다 사이에 있는 연해주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가서 조상들이 한국인 집단 거주지를 세우고요. 이 거주지를 바탕으로 독립군 기지나 학교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워서 1910년대 당장 일본과 싸우기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좀 차분히 나중에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던 시기. 기반을 다져놓았던 시기가 191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건립된 유명한 독립군 기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지요.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민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뭐 1910년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 기반을 닦는 거다. 아직 본격적으로 싸움이 막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10년 정도가 지났어. 이제 1910년 나라를 뺏기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우리 민족의 엄청난 민족 운동인 3.1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1914년부터 17년까지 있던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유명해지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요,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면 스스로 독립해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사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국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나라들의 식민지에만 약간 해당이 되고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나라, 또 안타깝게도 사실 일본이 이때 승리한 나라 쪽에 붙어 있었어. 그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꽤 자극이 되는 자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뭐 3.1 운동의 배경에는 민족 자결주의만 써놨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폐위됐었던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이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독살을 당하다 보니까 반일 감정이 이제 당시에 엄청나게 떠오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러시아가 이제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같은 다른 나라에 침입하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국외에서 도쿄 같은 곳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 같은 걸 먼저 발표하기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배경이 되어서 3.1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3.1 운동. 서울에서 학생 대표와 민족운동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시작되어서 지방으로 퍼진 것이 다시 해외로 퍼지는 등 정말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처음에는 평화투쟁으로 시작되었던 3.1 운동을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폭력의 진압은 폭력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암리 사건 이런 게 있겠죠.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다가 넣고 불을 지르고 총을 쐈던 그런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본이 폭력적인 진압을 하게 되니까 3.1 운동 더 이상 우리도 마냥 비폭력을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진화하는 모습 역시 우리가 3.1 운동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3.1운동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지 3반, 못했습니다. 4반 급식실로 내려오세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3.1운동이 전혀 의미가 없냐? 아닙니다. 3.1운동의 중대한 의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1운동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만세 시위를 보면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만세 시위를 보면서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거야. 아, 이런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 열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서 그러한 열망을 모으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무단통치라고 하는 통치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조선 애들 우리가 몽둥이로 때리니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자식들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이거 독립운동하려고 잠잠히 있었던 놈들이구만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임시정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사실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지역에 있는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통합돼서 세워졌냐? 결과적으로 바로 중국의 상하이에 세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누구를 뽑았냐? 바로 이승만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우리나라 땅도 아니라 상하이에 왜 하필 대통령은 이승만을 뽑았냐? 그것은 바로 임시정부가 초반에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하이는 세계 강대국들의 여러 외교관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외교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소식도 다른 나라에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면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외교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한번 추구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대통령 이승만 역시 당시에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미국이랑 밀접하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다 세우고 대통령은 이승만을 선출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외교 활동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외교를 중심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뭐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다툼이 벌어지게 돼서 임시정부는 이후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10년대였습니다. 이제 자, 1920년대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세계 대공황을 왜 놓았냐면 이 세계 대공황, 세계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대공황 때문에 일본 경제도 무너지게 되고 이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일본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930, 40년대랑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열악한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1920년대 일본은 어떤 통치를 했냐?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른바 문화통치다. 선생님, 문화통치면 문화통치지 이른바 문화통치는 무엇인가요? 왜 이른바 문화통치라 그랬냐? 일본 친구들 무단통치 이후에 이렇게 그냥 마냥 강하게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풀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합니다. 문화 들어봐 얼마나 부드럽니 얘들아 그치?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제대로 부드러운 문화통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만적인 약간 속이는 그런 문화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른바 문화통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얘기를 했어. 조선 친구들아, 너희들 1910년대에 정말 힘들었지? 우리가 총독도 맨날 무관총독, 군인 총독만 임명해서 너희들이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는 법적으로 조선에서 문관들도 총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좋은 것 같지? 군인보다는 문관이 부드러울 테니까. 하지만 이것은 매우 기만적이었지. 왜냐?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으니까. 오직 군인 총독만 임명이 계속해서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고, 조선 친구들아, 1910년대에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서운 헌병경찰을 없애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병경찰 제도가 폐지됩니다. 헌병경찰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조선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냐? 아니야. 왜냐? 오히려 보통 경찰들의 숫자를 대폭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1인당 경찰 숫자가 훨씬 많아져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밝아지거나 문화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기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조선 친구들아, 우리가 너희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줄게. 여태까지 조선 사람들은 신문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자기의 정치적 의사도 표현 못했지? 이제 우리가 신문 같은 거 허용해줄게. 마음껏 하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땠냐? 신문 기사들을 다 전부 다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총독부의 의사에 맞지 않는 기사들은 실을 수 없게 하는 거야.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문화 통치를 뭐라고 한다?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마치 착한 척 하면서 일본이 조선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 틈을 타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우리 민족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민족 분열 통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일제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제는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쉬워. 계획은 알죠? 산미, 생산하는 거야. 무엇을?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부족한 일본의 쌀을 조선에서 생산해서 가져가자.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에 많이 몰리게 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쌀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식민지였던 조선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일본인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산미증식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실제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오, 대단해. 실제로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됐어. 근데 그러면은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선이 더 좋아졌느냐? 그게 아닌 게 이 산미진식 계획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증가한 양보다 오히려 일본 애들이 가져가는 양이 훨씬 많아서 실제 조선인 1인당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조선의 식량 사정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쌀은 오히려 다른 만주나 이런 데서 잘 안 먹는 잡곡 이런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그런 걸로 메꾸고 일본인들은 쌀을 가져가고,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의 저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10년대가 뭐였어? 들어갑니다. 10년대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고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했으면 1920년대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독립군 기지를 통해서 양성했던 독립군들이 실제로 전투를 통해서 일본과 싸웠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나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전투 같은 것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같은 경우는 왕왕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전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도 여기에 참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메인 장군은 김좌진 장군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실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이후에 일본이 이러한 무장투쟁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의 반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는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본이 이 독립군을 잡으려고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켜버리는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만행을 벌이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활동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대 전투가 무장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개별적인 투쟁,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의열단의 활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일본에 대해서 폭력 투쟁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본의 주요 인물, 일본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폭탄이나 총으로 일종의 테러와 비슷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고, 근데 이게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놨어. 딱 우리는 누구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일제의 주요 인물, 그 다음에 일제의 주요 기관, 딱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으로 공격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딱 천명을 하고 활동했던 인물들이 바로 의열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종로 경찰서 이런 주요 건물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단체가 바로 의열단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폭탄 같은 이미지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원봉이 주도를 했고요. 이들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글을 바탕으로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920년대에 유행했던 여러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론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론 비판합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거냐? 언제까지 외교만 할 거냐? 일본, 강도 일본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폭력밖에 쓸 수 없다. 폭력으로 강도를 물리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그것인데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일본과 싸우자. 지금은 일본이 너무 강하니까 실력을 천천히 키워나가자. 지금 당장 독립하는 건 무리다. 약간 이런 식의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혁명선언에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랑도 조금 의견이 맞닿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실력 양성 운동에 우리가 두 가지 예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산 장려 운동이고 두 번째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무엇이냐? 물산, 조선의 물건을 쓰는 것을 장려하자.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에도 국산품을 애용하자, 특정 국가의 물건 불매하자 이런 식의 운동이 가끔씩 왕왕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의 1920년대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빠르게 발전했던 일본 자본주의 물품들이 회사령 때문에 막혀 있었던 1910년대 막혀 있던 조선의 땅에 넘어오게 되자 조선 상품들이 전부 다 죽고 상품이 시장에서 일본 상품만 살아남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우리가 국산품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무엇이냐?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에게 초급적인 교육만 했던 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초급 교육 말고 고급적인 내용, 좀 더 높은 레벨의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민족의 대학을 세워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밀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경우에 둘 다 사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어떠한 생산의 발달을 추구하기보다는 국산품을 단순히 애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국산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가가 뛰어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좀 실패를 하게 되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 방해로 모금액을 전부 다 모금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운동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니네 대학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게. 그럼 너희들 니네끼리 대학 안 만들어도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경성제국대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죠. 성균관을 빼면은 경성제국대학교를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세웠다.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이 한쪽에 있다면 사회주의 계열도 있었습니다.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겠지요. 자,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운동을 했냐? 실력 양성 운동? 언제 실력을 키워서 언제 싸우냐?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대로 여기서 일본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활동의 중심으로 생각했냐? 노동, 농민 운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기에 잘 사는 사람들 아무래도 일본인이나 아니면 일본에 붙은 친일파일 가능성이 높았겠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많은 조선인에 해당되는 농민과 노동을 위한 그런 어떠한 투쟁, 어떠한 운동을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회주의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자,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노동쟁의를 일으킵니다. 노동쟁의는 임금이나 근로 환경 같은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노동쟁의라고 얘기합니다. 파업도 하나의 그런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쟁의라고 부릅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는 소작쟁의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사실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은 자신이 땅을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은 없거나 있어도 너무 작아서 그것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의 땅을 빌리는 과정에서 소작료를 너무 비싸게 책정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세금들을 땅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작농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멈춰라, 소작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소작쟁의를 사회주의자들이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을 나눴다고 공부를 했는데 그럼 계속 나누어져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민족연합전선이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민족연합전선은 무엇이냐?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상관없이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앞에 두고 힘을 하나로 합친 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60만세 운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세 운동. 1926년 6월 11일 날 일어난 만세 운동인데 순종이 죽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일으키자. 전국적인 만세 운동 3.1 운동의 시즌 2를 한번 해보자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미 3.1 운동 당시에 고종이 죽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60만세 운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60만세 운동에서 처음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을 합쳤습니다. 힘을 합쳐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이냐 사회주의 계열이냐로 나뉠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합쳐서 민족연합 전선을 구성해서 일본과 상대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0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로 합쳐진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신간회 누가 참여했냐? 사회주의자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가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자는 누구들이다? 비타민, 즉 줄임말인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냥 민족주의자도 어려운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뭔가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우리가 당시 민족주의자 내부를 좀 살펴봐야 돼. 1920년대가 어떤 통치라 그랬니 얘들아? 일본이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뒤에선 친일파를 양성하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바로 자치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치론자들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당장 싸워서 독립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일본이 얼마나 강대국인데 우리가 일본이랑 지금 싸워서 독립을 할 수 있겠니?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차라리 우리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조선 사람들의 권리를 키워서 우리가 약간 우리들 스스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국가를 독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의 허락을 어느 정도 받고 통치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니?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니?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치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 내부에 슬슬 등장하기 시작해요. 당장 일본과 독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지 말고 오히려 자치운동을 하자.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민족주의자긴 한데 일본이랑 타협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간에는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안 됩니다. 자치론자 안 됩니다. 오직 지금 당장 독립을 원하는 일본이랑 끊임없이 싸우고 싶어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민,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하나로 합친 단체가 신간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간의 강령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항목에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치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치론자의 뻑큐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 어떤 활동을 했냐? 뭐 많은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통학 열차에서 있었던 일본인 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 사건에서 비롯되었던 광주 지역의 학생들의 일으켰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였던 신간회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국 규모로 확대가 되고요. 수백 개의 학교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국내 항일 운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민족연합전선의 중요한 예시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벌써 물 좀 마실게.
벌써 녹화한 지가 35분이 지났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힘드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안 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 4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앞에 1920년대에 세계 대공황했어.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 나라들별로 많은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 일본 식민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본이 어디를 쳐들어가게 되냐? 원래 일본이 이게 지도가 있으면은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 그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먹었으니까 1910년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니? 바로 위로 올라가야지. 여기가 어디야? 만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931년에 본격적으로 만주로 쳐들어가게 되는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일본 만주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일종의 식민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지역에 대한 지배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본 만주에서 만족했을까? 아닙니다. 만주를 점령한 이후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어디다? 중국이다. 그래서 1937년부터는 중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중일 전쟁과 청일 전쟁은 다른가요? 청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다릅니다. 일단 이 시기에는 이미 청나라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과 청일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청일전쟁은 우리나라를 두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좀 주도권을 가질 거냐를 두고 싸운 거였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중국을 먹는 게 청나라를 먹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반면 중일전쟁은 진짜 일본과 중국이 싸운 거야. 일본이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간 게 중일전쟁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전혀 다른 전쟁이란 거 여러분 체크를 해주세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1938년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발생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바로 참전을 했습니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세 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지요. 자, 유럽 지역은 이탈리아와 독일이 담당했다면 아시아 지역을 담당했던 게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도 쳐들어가고 만주도 쳐들어가고 세력을 여기저기 펼쳤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1941년에 아시아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해 태평양 하와이에 기지를 갖고 있던 미국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는 엄청난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 되죠. 2차 세계대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가져가면서 1930, 40년대를 가보면 좋겠습니다. 1930, 40년대의 일제 통치는 우리가 흔히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우리 한국인들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야.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건 조선인이라고 하는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살시켜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은 만주에 쳐들어가고 중국에 쳐들어가고 미국에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져가는 전쟁에서 일본인만 전쟁에 나가기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럼 결국에 자기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을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인한테 총을 쥐어주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여러분이 한국인이면 총 들고 일본 애들이 가자 싸우자 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인이랑 싸우러 갔을까 아니면 일본인한테 그 총을 돌려서 쐈을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조선인들을 why 왜 민족 말살 통치를 했냐? why 조선인들을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면 조선인이라고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일본 제국의 국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게 민족 말살 통치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조금 엉켜있긴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로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선 동조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일선 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뿌리다. 일본과 조선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내선일체는 일본은 자기들을 가운데 있는 안내, 가운데 땅, 가운데 지역이라고 불렀고 그 외에는 바깥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가운데 지역, 내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라고 하는 내선일체. 자, 세 번째, 창씨개명도 있었습니다. 창씨개명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식 이름 스타일을 강요하는 겁니다. 일본식 성을 만들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라는 게 창씨 개명이고
황국신민서사라 그래서 황국신민, 나는 천황의 훌륭하고 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암기를 강제로 시켰던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초딩이죠. 소학교가 있었는데 이 소학교의 이름도 국민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이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국 신민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이제 종교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 크리스트로 따지면 교회 같은 겁니다. 이곳에 참배하는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일본 애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 첫 번째,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은 뭐냐? 일본이 또 대공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 일본의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공장을 돌리는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는 목화를 키우고요, 북쪽에서는 양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경제 발전이랑 상관없이 일본의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하니까 남쪽은 목화, 북쪽은 양 같은 것들을 키웠던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메인인데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입니다. 병참기지라고 하는 건 뭐냐?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전쟁의 보급기지.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의 전쟁의 보급기지, 침략전쟁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버린 게 병참기지화 정책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법률을 실시를 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동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공출, 식량 걷어가고요, 쇠로 된 거 걷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쇠로 된 거를 녹여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제철소에서 철을 뽑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철제 제품들을 녹여서 만드는 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을 증발해 갔던 징용, 그 다음에 군사로 사람들을 뽑아갔던 징병 같은 거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막 석탄, 광산, 철 막 이렇게 만드는 곳, 뭐 그 다음에 비행기 활주로 만드는 곳, 이런 기타 등등 일본이 전쟁하는 곳곳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군사로 끌려간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성들 역시 노동자로 끌고 가는 경우에는 정신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들 성노예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본의 이러한 30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 1920년대 우리가 일본이랑 빵 싸웠습니다.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같은 것들이 있었어. 하지만 이후에 일본이 대대적인 반격을 하면서 만주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혼자서는 아니라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중국도 이 시기에는 만주 사변 때문에 일본이 중국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결국에 한중 연합작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유명한 장군으로는 지청천 장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데 이 한인 애국단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 임시정부 버전 의열단,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1910년대에 얘기했지, 외교활동이 침체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갈리기로 분열되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러한 침체되어 있는 임시정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구가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 단체를 만듭니다. 마치 의열단처럼 일제의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던 단체가 한인 애국단 되겠습니다. 유명한 인물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이봉창 의사와 그다음 두 번째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봉창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일본의 천황에게 폭탄을 던져서 일본 천황을 폭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기는 했고요. 자, 두 번째 윤봉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한 이후에 상하이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 모였던 많은 일본인 장군,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져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진 것이 굉장히 중국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 우리의 공통된 적은 일본인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당시 중국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의 리더였던 장제스가 김구아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윤봉길의 써볼까요? 장제스의 임시정부 지원 계기. 장제스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중국 국민당이라고 써놓을까요? 좋습니다. 좀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이해 삼아서 알아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중국 관내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군대. 만주 지역에서는 한 중국과 연합하고 있었고, 그럼 중국 관내, 중국 만리장성 안쪽, 중국 본토에서는 어떤 군대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 의용대가 있었습니다. 의열투쟁에서 한계를 느꼈던 김원봉이 아예 체계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싸워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수많은 병력을 거느렸고요. 나중에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살펴봐야 된 것이 바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에 참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들을 신문하고 선전전 같은 활동,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투 활동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일본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미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에 직접 침투하려는 어떠한 연합작전도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너무나 빠르게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군대를 만들 정도로 임시정부 역시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일본과 싸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순식간에 달려왔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막 쓰느라고 정신이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1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하고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통치 방식과 우리의 저항을 나누어야 되고요. 이 내용들이 각각 어떤 시대에 포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각각 시대별로 이 시대가 맞는지, 이 내용이 맞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된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갔는지, 어떤 식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벨도 너무 많이 울리고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편집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 편집 실력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안 들리게 잘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수고 많았습니다.